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다시 백지화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네, 하죠? 내일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증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 뭐 결론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보도가 많죠. 예를 들면 김해 쪽에 있는 공항을 확장해서 쓸 경우 그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산들을 깎아야 되는데 예. 산을 제대로 못 깎으면은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포공항을 너무 작아서 도저히 못 쓰니까 인천으로 갔듯이 예.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역시 자꾸 공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또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므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변에 있는 산들을 깎아야 되는데 이제 주로 부산시가 되겠죠. 예. 부산시나 경남도하고 그동안 협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예.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공항시설법 34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34조 2항에 보면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공항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자한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되며 또는 아예 그 장애물과 토지를 저쪽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야 한다는 예. 이제 문구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법제처에 넘긴 거죠. 예. 그랬더니 법제처는 그 얘기는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부산시하고 잘 협의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지자체와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부산시나 경남도에서 산 깎는 거 찬성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백지화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가 매 사안마다 정쟁으로 싸웁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들 가덕도로 찬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이번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는 또 국정감사는 여야 간에 처음입니다. 예. 여야 의원 모두 나는 가덕도 공항을 지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김해는 너무 문제가 많다. 가덕도는 또 장점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뭐 물론 부산 출신입니다만 부산 시민은 24시간 운영할 관문의 공항을 원한다. 관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태평양 쪽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맞이하는 공항이니까 바다에다 세우는 가덕도 공항을 말하는 겁니다. 관문 공항을 말한다. 총리실 검증위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가덕도 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그 말만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부산 편이라고 주장을 했던 문제죠. 예.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정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PK는 가덕도를 원했고 TK는 양산을 원했는데 예. 대통령이 TK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PK 줄 수는 없고 근데 또 TK로 하자니까 또 그렇고 해서 그냥 김해공항 확장으로 그게 미봉책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TK와 PK의 대결에서 그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김해가 1등을 한 것에 국토교통부가 마음을 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있던 걸 조금 확장하는 거니까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또는 경남도민들 입장에서 가덕도를 허락 안 해준 거를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있던 거를 돈 들여서 키워준다니까 그것도 할 말이 없고 예. 또 TK 쪽에다가는 새로 허가 내준 것도 아니다. 있던 거 조금 넓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이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뒤집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결국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김해가 1등을 했고 밀양 쪽이 2등을 했고 가덕도는 오히려 3등을 해버렸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쳐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덕도가 3등을 했는데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고 3등한 가덕도를 끌어올리려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달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흔히 말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국무총실 산하에 김해공항 검증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예. 일단 거기다 폭탄을 배달해 놔요. 그러면 검증위원회는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법제처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항 건설 계획을 그동안 하나도 협의를 안 했던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또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슬쩍 넘겨요. 그럼 유권 해석이 이제 폭탄이 돼가지고 법제처로 넘어갔죠. 법제처는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겠네요. 그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상남도한테 또 폭탄을 배달하고 예. 이게 빙빙빙빙 돌면서 서로 누가 제일 나서서 이걸 방해했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폭탄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백지화가 되는 거죠. 예. 백제가 되고 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영역을 할 테고 예. 그러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만일 그 4월에 보궐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것인가 논의가 결국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튼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예. 이미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TK-PK 겨룰 때부터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본래 정치적인 쟁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이제 다툼인데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지시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었으니까 예. 당연히 남쪽에 커다란 공항이 있어야 된다. 항구와 함께. 뭐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인 것도 원인이었을 등을 다 거고. 알고 있고 예. 하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결국 부산의 가덕도하고 경남 밀양이 최종 후보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만 있으면 좋아하시는 예. 분이니까 뭐 무조건 프로젝트에 꽂혀 있는 양반이니까. 그런데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상 너무 낮게 나온 거죠. 근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 4조 5조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가덕도 같은 경우는 9조 10조가 들어간다. 예. 그러나 지어놓고도 가덕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겠느냐. 비행기를 이용할 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 대비 수익성의 문제가 전혀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1, 2, 3위를 할 때 결국 그렇게 3위로 가덕도가 밀리고 1위 김해 신공항 공사가 이제 예. 확정이 됐던 거죠. 뭐 물론 인천공항 건설할 때도 그 먼 데까지 누가 가겠느냐 했습니다만은 뭐 예. 전 세계 허브 공항이 됐어요.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가덕도 공항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 도로도 깔아야 될 테고 뭐. 예를 들면 철도, 도로, 예. 터널, 그다음에 이제 항만은 어차피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부산은 이걸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거기가 가거대교인가요? 거가대교인가요? 예. 그것도 하나 하고 항만 배후도로도 깔고 해서 언젠가는 가속도로 공항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더 절절한 거죠. 근데 이제 정치 얘기를 마저 더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입니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는 부산 지역에서 계속 낙선만 하던 인물을 내세워서 부산시장에 앉혔습니다. 예. 근데 그때 공약이 가덕도 신공항의 재추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이제 시장에 당선돼서 가덕도 공항을 이제 새로 추진해야 될 입장에 불명예스럽게 갑자기 퇴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새로운 예. 부산시장 후보를 내세우는데 가덕도 공항 짓는 문제를 논의를 안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뭐 힘 있는 여권 그렇죠. 후보한테 표를 줘야 예. 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도가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지지율이 부산에서 45%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지금 29%입니다. 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두 주 주간 기준을 보니까 29.3%로 돼 있는데 예. 거의 한 달 사이에 30% 지지율이 이제 붕괴했단 말이죠. 예.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부산에 당최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해도 받아들이는데 예. 전혀 엉뚱한 데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부산에는 인재가 없어서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는 뭐 절도 하고 오고 이러면은 이제 부산 민심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부산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이것을 먼저 내세우고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예. 당도 이번에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이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예산입니다. 예. 20억 예산 그 장면은 잠깐 보셨죠? 그때 예. 막 험악한 장면이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방금 변성 앵커가 설명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예.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차관 XX 들어오라 그랬는데 역설까지 하는 그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정부하고 여당하고 뭔가 삐걱거린 게 아니냐. 예. 아니면은 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문제를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정책 연구개발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26억 4,700만 원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20억을 더 붙여주면서 예. 가덕도 신공항 이거 조사 준비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지금 작업 중이고 그 예산이 충분히 다 있는데 갑자기 왜 20억을 더 주면서 가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돈을 갖다 더 줬죠. 왜냐하면 그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멤버를 보면 민주당의 박재호, 부산 남을 예. 지역구가, 국민의힘 조혜진, 경남 밀양의령 함안 창녕, 박수영, 부산 남갑 다 부산 경남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고 예산을 떠밀어 주면서 꼭 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김교홍 민주당 의원 발언을 보면 국회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좀 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증액해서 준다는데 정부가 동의를 못한다고 부대견을 달면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 김현미 장관은 그때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동안에 했던 건 다 무효화되고 원점에서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 대상 지역을 모두 열어놓고 다시 대상 지역 후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가덕도라고 콕 찍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여야가 미는데 뭐 도리가 없죠. 20억은 그래서 글로 얹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성 1호기 중단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됐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 예. 이거 가지고 검찰이 난리가 났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성 1위를 했는데 1위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뭐냐. 예. 산을 뭐 몇 개 못 깎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토교통부 헌법재판소가 겨루더라도 예. 빨리 결론을 내고 김해 신공항을 가야 되는 것인데 국무총실 검증위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야, 안 하는 걸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를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만 해도 2배 이상 5조에서 10조니까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가덕도로 가야 되고 문제는 안전성 문제죠. 바다 한가운데 태풍과 쓰나미도 있고 바다가 깊어서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공사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문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이제 나중에 국토교통부가 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결과를 좀 보고요. 예.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GDP 순위로 세계 10위를 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역시 10위 안에 다시 들어서 4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세계 몇이나 되는가. 이 문제가 오늘 앵커 리포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수 끝나고 변상욱의 뉴스 엔진이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방송에서 혜민 스님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평소 무소유를 말해온 혜민 스님의 언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스님이 부동산을 소유해도 되느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또 뭐 뷰가 좋은 뭐 평창동 뭐 단독주택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와중에 푸르눈의 수행자로 유명한 형각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단지 사업자이고 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을 한 경험이 없다 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법무기자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대형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교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사찰에 대한 혹은 스님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많이 봤죠? 그럼요. 글쎄,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하루 저녁이 모자랄 정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많이 봐왔는데, 사실 혜민 스님의 경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TV를 저도 봤는데요. 보는 순간에 저거 문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혜민 스님 입장에서를 보면은 이 정도 가진 스님들은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니 법정 스님 생각도 나고 무소유를 네. 강조하셨던, 그리고 보통 그 속세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시면 재산이나 이런 거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그 절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절에 계시는 건 학생인 경우에는 절에 계속 이럴 수 있는데 그 밖에 스님들은 자기 절을 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절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도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있다 논란이 됐고, 또 맥북, 에어팟 이런 것이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21세기니까 차가 페라리를 갖고 있다. 그건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때 나오는 때는 보니까 이제 걸어서 나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은 원래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계율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부처님 계율에는 보면은 스님들은 음식물도 저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탁발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먹으라고 돼 있고요. 요즘 탁발한 분들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방 불교에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자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고 수행이 정념하라 이 말인데, 예. 이제 이게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을 나야 되고 또 그 음식물이 풍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거대한 부와 결합하게 됐다. 사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계종입니까? 아니면 그 스님, 주지 스님입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찰의 주인은 불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삼보정제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깨끗한 재산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두고 스님들끼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절 뺏기가 마치 그 스님들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 의례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예.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뺏기지 않을 나만의 절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한 것 같고요. 혜민 스님이 계신 거는 이제 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절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토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굴 치고는 너무 비싼 토굴이었죠. 자, 근데 스님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네, 혜민 많이 스님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꾸준히 많이 팔렸고. 법정 스님도 베스트셀러 가였었는데, 법정 스님이야 거기서 나온 인세를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다 그렇죠. 쓰신 거고. 예. 지금도 재단을 운영하고 예. 계시고요. 혜민 스님은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해민 스님이 이제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도 아주 꾸준히 비판은 있어 왔습니다. 예. 스님은 사실 안거라고 해서 일정 기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게 적어도 10회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해민 스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많았거든요. 아마 그 현각 스님, 푸른 눈의 납자라고 하는 현각 스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서경산 스님이라고 네. 이게 목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네. 이것도 한 150만 원 팔렸는데. 네. 나중에 굉장히 문제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었죠. 뭐 학력도 거짓말이었고, 예, 뭐 성추문도 있었고, 예,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님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두고 조계종에서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항상 유명해지게 되면 돈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이성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켜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해민 스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은근히 있어 왔는데, 해민 스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와 다르다. 난 좀 또 다른 모습으로 포교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글쎄 뭐 동티가 났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난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하신 스님 중에 돌아갈 때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셨잖아요. 다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해민 스님이 과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세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돈이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꼬은 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행 정진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수행 결사가 봉암사 결사인데 예. 그 봉암사 결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과연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저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 있고 나서 다시 그때 쓴 글이 소환돼서 그렇죠. 저격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현각 스님. 네. 현각 스님이 이 해민 스님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고. 네,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중에 해민과 통화 이후에는 입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각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에 맺힌 말을 이렇게 훅 쏟아내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의 지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또 회자가 되니까 약간 좀 수습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좀 전까지 그렇게 저격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 바꾸냐. 글쎄 스님들 사이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장 기자가 SNS에 글을 하나 썼어요. 네.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거라고?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원더풀한 스님들이 많다. 유기농 녹차 팔아가지고 재벌급의 스님, 벤츠 끌고 다니고 골프 치는 스님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원더풀한 스님도 많다. 해민 가지고 쩝쩝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은 과거 무슨 이 학력 속인 거 문제가 있을 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속였던 사람들이 소환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스님, 근데 그분들이 과연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통계 나온 거는 없어요. 본인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민 스님이 자기 스스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된 거지만 예. 그 외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개를 안 하시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아마 줄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해민 스님 정도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다. 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절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대웅전 짓는데 대충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옥. 예, 한옥으로 짓잖아요. 예. 근데 그게 궁궐 건축 양식이에요. 예. 그게 들어가는데 평당 2천만 원 건축비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한 30평짜리 대웅전이다. 별로 크지도 않지만 30평짜리 대웅전이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요사채까지 뭐 같이 짓는다고 한다면 10억은 쉽게 들어가요. 건축비만. 땅값 따로. 근데 산에 지을 경우에는 도로도 따로 닦아야겠죠. 그러니까 10억 넘는 정도의 재산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민 스님은 글쎄 뭐 건물 가격이 9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글쎄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해민 스님 일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결국은 그동안 SNS나 TV 나와서 했던 자신의 말과 네. 살아가는 모양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오는 괴리감, 배신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스님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민 스님이 대표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 특히 스님들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같이 표출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그 믿을 만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역시 똑같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실망감이 그렇게 더 2배, 3배 증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불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교계 반응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긴 불교계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럴 줄 알았다. 해민 스님이 좀 살쪘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하세요. 해민 스님이 그렇게 그 깨달음이 깊은 분은 아닌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됐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해민 스님은 활동 중단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네, 스님들은 일단 이렇게 활동 중단하시면은 보통 산사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활동 중단하고 산사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높아 보이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일단 활동 중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방송 활동이라든지 강연만의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하면서 늘 논란이잖아요. 그것도 이권입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권력이죠. 그 옛날 속담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님도 승직이라고 하죠. 승직을 가지면은 세속의 권력자들이 졸졸 따라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달콤함, 거기서 이제 세속의 권력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 달콤함이 그렇게 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최근에 그 조계종 사태를 촉발한 서현 26년 만에 또 복권돼서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좀 성찰 또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은 원래 두 분이 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한 분과만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가 박성중 의원인데 오늘 네. 개인적인 일로 예. 못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단독으로 한번 오시죠. 뭐. 예. 예, 같이 말씀 나누면 더 풍요로워지는데 그럼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예. 빈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공수처장 후보 압축하는 문제 예상은 했습니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며칠 뒤로 미뤄진 상태인데요. 이것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지연책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수처법 통과된 이후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여전히 부정하는 말들을 야당에선 해왔고 예. 또 추천 인사 중에 1인 같은 경우는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 흡사 본인이 맡은 역할인 양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하기도 했죠. 그런 발언도 하시고 해서 국민이 그리고 또 우리 당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예. 안에서 또 나름의
본인의 관점으로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견지하는 입장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예. 그게 어느 당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심사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러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을 확인을 하고 하면은 추천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정치적인 논쟁으로 보일 만큼 외부에서는 보일 만큼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그런 논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려는 되지만 한 번 더 그 기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지연 전술이다. 야당은 아니다. 꼼꼼하게 보려고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다가 시간은 좀 흘러갈 테고 네. 나중에 결국 만일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비토권을 명분으로 해서 법 개정에 나가는 겁니까? 네, 사실상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저희도 뭐 손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비토권이라는 것도 이제 동의하지 않을 권리로 법에 주어져 있는 예. 권리긴 한데요. 예. 이제 정족수에 사실상 이제 비토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비토권을 주었던 합리적인 어떤 요건을 갖춘 비토권의 행사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살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여당 추청, 야당 추청 못이라는 그 섹터 안에 갇혀서 예. 사실 논의를 진척 못 지킨다는 느낌 국민 모두가 갖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의 단체의 추천 인사로 아예 후보군을 고르자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책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야당이 그거 하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뭐 장을 저희가 추천하기 위한 절차지만 그뿐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요. 예.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그것이 균형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세월호 특별조사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적절히 맞추는 걸 균형이 있냐 구성을 해놨는데요. 기본 자격입니다. 그 조사위원회 또는 지금과 같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수처의 필요성과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1차적 요건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요건보다 먼저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 법에 따른 그 기능을 정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비토권의 예. 행사라는 것도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 예. 라고는 국민께 설명드려서는 안 되죠. 뭐 좀 지켜보면 알 테고요.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10월 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걸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야당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네. 혹시 이번에도 뭐 올해 안까지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참 민망합니다. 이미 기한으로 따지자면은 예. 그 정당한테도 기한을 줄 권리가 없는 예. 겁니다. 7월 달에 이미 법이 실행됐으니까. 법이 준 기한을 넘겨버린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촉각이 아까운 때고 촉각이 사실상 법 위반에 진배 없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법 위반을 하고 예. 있는 셈인데요. 예. 국민의 눈에 그런 어떤 인상을 줄 것인지 어떤 제재보다 무서운 거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도 그 추천 인사들 면면들을 바라보실 때 예.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수처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 위주로 조금 의견 모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이 오늘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4년째 공석이다.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만일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부러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라는 보다 강력하고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의 출범에 즈음해서 사실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가동이 되면 불필요한 굳이? 예, 그렇죠. 보다 중립성이 보장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출범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논의가 미뤄질 수밖에 예.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략 한 2달 전에 먼저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야당이었었는데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북한 인권을 등외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추천 방식대로 추천을 하려고 하는 절차 가운데서 야당이 이사 추천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전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12명 추천 중에 여야가 5명씩이고 나머지 2명이 통일부 장관의 추천 몫입니다. 그런데 뭐 상임이사를 해야 된다, 추천의 배분을 뭐 여야 공의 동수로 해야 된다 등등 지금 법률 이외에 규정된 이외의 절차를 다시 역제안을 하면서 계속 늘어지게 된 문제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출범을 의도한다면 본인들이 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만들어진 법대로 일단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본인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혁신 플랫폼 제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이자 이런 제안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정말 초선 의원 이후 재선 의원이 되면서 왜 재선 의원들이 되면 저렇게 말을 조심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도 제가 이 위치가 돼 보니까 조금은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 더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정치인을 봬도 그런 시각들을 앞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비난하는 듯한 또는 이제 그런 괜히 힐난조에 언급은 안 하고 싶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에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을 기반으로 소통을 해본 적이 있고 뭔가 성과를 내본 적이 있는 정치인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분은 여전히 플랫폼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인터넷상의 기술적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외에는 본인의 역량을 못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야 공이 사실 뭐 함께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라고 국민들 비판하시는데요. 느닷없는 안철수 대표의 플랫폼 제안. 참 정치에 지분이 없으신데 좀 많이 부풀려 보여주신 대표적 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플랫폼 제안 플러스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은 뭐 해석에 따라서는 반문연대를 만들자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뭐 야권에 이제 있는 분이니까 반문연대 만들어서 정권 교체하자라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정치적 성과와 그걸 바탕으로 한 뭐 당의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이 엮어온 정치적 역정을 바탕으로 그분의 지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분의 지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그분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인식하고 계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만큼 어떤 파장 있는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새 뭐 우리 당 스스로도 이제 점검하고 내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면서 또 이제 성실하게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야당도 조금 갑갑한 게 자꾸 프레임 자체가 여전히 그 본인들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못 보여주고 사실상 과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원인이 됐던 박근혜 정부 몰락의 당시의 프레임을 상상하게 만드는 뭐 최순실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뭐뭐뭐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을 쌓은다든지 또는 신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힐난했던 개혁의 과정들을 비난하면서 붙였던 문제들, 그러니까 단어들을 다시 쓴다든지 하는 거 보면 국민들도 정치에서 에너지를 보셨을까? 야당의 힘을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당 의원이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눠야 되는 박성중 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제 어떤 말씀 듣고 제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면 좋은데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쉬운 건 아니네요. 네, 뭐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여야 뭐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그 보궐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3월 초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당은 네. 당규상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면 뭐 안 네, 나간다면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보궐은 4월이란 말이죠. 네. 한 달 동안 이제 공석이 되는데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는 다 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당원당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보궐선거 그 후보 내는 것도 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정확히 뭐 원내 지도부 일원이 아니어서 예. 어떤 맥락, 그다음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예. 원내대표로서 말씀하신 예. 건지는 잘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뭐 권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시고 뭐 이제 임기를 다 하시는 것.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예측하듯이 당대표를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되 이제 다음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시는 건데 저는 당대표라는 틀을 갖지 않더라도 예. 선거를 이끌어내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뭐 선대위원장 같은 거 하면 되죠. 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상 이런 대권 같은 큰 선거가 앞두어져 있을 때는 어느 당 막론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대안적 모습 자체가 또 예. 선거를 견인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직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번 보궐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어려운 지금 때죠. 그 라이벌로 형성되어 있는 거의 같은 퍼센트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뭐 법상 이번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다 이긴다면은 이 대표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만약 다 네. 뺏긴다면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어찌되건 간에 이제 선거라는 거는 승리 자체로도 의미 있는 거고, 승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승리를 견인하는지가 중요한데, 송구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우려도, 드렸던 예. 상황인 거고, 예. 또 보궐선거에, 어떤 경위가 어찌되건 간에 우리 당 측 이제 단체장의 권리에 의해서 생긴 예.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실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도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스킬의 전략에 몰입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시는데 보다 주력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행보가 선거 승패를 넘어선 어떤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7시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오는 시간 사건 처리반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은 MC 장훈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하고 네. 반응은 MC 장훈은 왜 나왔나? 아, 그랬나요? 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댓글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나 예. 예상과 똑같이. 예. 예. 물론 뭐 사건 처리반이기 때문에 우리 네. 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풀어줍니다만은 네. 양념 옆에서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리해볼 사건은 N번방 관련 이야기네요. N번방 관련한 법원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올해 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데요.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거 아까 우리 작가가 시키던데 네. 잘해달라고. 요거를 최대한 살려서 해달라고 우리 작가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의욕이 넘치시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이거 살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가가 해달라고 했다고 또 노력하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왓츠맨 전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런데 말입니다. 이 7년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예. 네. 자, 배상훈 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역 7년이 나왔다. 일단 과거보다는 많이 형량이 나온 것 같아요. 과거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벌금형 정도였었고, 근데 이제 다른 박사라든가 각각 같은 걸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적은 부분인 거고, 이 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범죄는 범죄 단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 범죄 자체가 저는 뭐 링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조직 구조에서 흔히 말하면 왓츠맨은 중간 행동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형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겨우 7년. 그러니까 실제로 박사나 각각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7년이면은 이 범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지 않았나라고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예. 이 문영욱이 가까시죠? 예, 예. 이 문영욱은 얼마나 판결이 난 겁니까? 검찰은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20년? 그죠. 제 20년. 기억하는 예. 그렇습니다. 기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7년이면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오히려 역할은 왓츠맨이 더 핵심적 역할이라는 주장을 하는 수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됐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공개됐었고 지금 이 왓츠맨 어때요? 신상 공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상 공개를 수사 단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폭력 방지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게 기소 단계에 재판이 들어가면은 이건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글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그 이전에 일괄적으로 다 신상 공개를 청구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은 소수만 공개되고 전체적으로는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신상 공개에 뚜렷한 기준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진짜 핵심적인 인물을 놓치고 흔히 말하는 겉으로 나타난 존재들만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주범들은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 공개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굴고 있는 거죠. 왜냐면 7년 있으면 또 나오니까. 이건 1심입니다. 예. 이거 깎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판사님들. 깎일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5년 안쪽으로 가면은 나이가 몇 안 되겠다. 30살입니다. 예. 이거 금방 나오죠, 이 사람. 그럼 신상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예. 7년도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구형은 그랬고 이제 선고가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걱정이 좀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도 했다고 하는데 이 전모 씨가 재판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네.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간 전모 씨가 제출했던 반성문 총 19차례였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문제는 이 반성문의 내용인데요. 예? 재판부는 전 씨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씨가 재판을 앞두고 이 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동안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1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단순한 작업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이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이 전 씨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배너 광고를 신청한 점 등을 들면서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이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성문을 19차례나 썼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 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베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간간이 수사진이라든가 이거 조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늦게 잡았다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이런 트레이더들은 분명한 것은 수사진들에 대한 조롱이 그 문맥상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성범죄자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왓츠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저질러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네요? 예.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뭐 7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출소하고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저는 뭐 거의 99%라고 봅니다. 재범이? 예. 이런 성범죄자들은 예. 거의 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범죄, 뭐 절도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성범죄가 재범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까? 법무부 공식적으로는 70, 60 정도 되지만 그것은 일반 성범죄와 같이 본 거고 네. 아동 성착취물을 가진 성범죄는 재범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그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교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른 범죄하고는 수준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뭐 자율학습을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간다거나 이러다 걸려서 반성문을 쓰게 되더라도 예. 최소한 진심이 담긴 척이라도 해서 반성문을 그럼요.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반성문을 굉장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성착취물 동영상, 게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반성문을 쓰면서 재판부가 느끼기에 진정성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쓴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사적 인격 장애가 있죠. 물론 그것이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건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지만 이것은 사회라든가 이 수사기관에 대한 조롱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은 감액이 좀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시키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써라. 그 박사 같은 경우 매일 한 장씩 썼고 그래서 한 장밖에 안 씁니까? 수십 장,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장이라는 게 하루에 한 건씩 쓴 거죠. 예. 수십 장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 한 장당 얼마씩 해서 기계적으로 판사들이 감형해 줬던 우리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핑계만 자꾸 댔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가 이런 반성문을 안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원래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여론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10년을 높인 건데 그러면 우리 검찰이 그냥 과거에 어떤 자기들 수사하고 뭐 이랬던 거기만 생각하고 뭐 성착취 피해자들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성적으로 예. 그러니까 수사진 중심문의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따라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형량이 3년 6개월 구형이면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보통은 2년 이렇게 그렇죠. 하겠죠. 그럼 예.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풀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충분히 검찰이 알면서도 이랬다. 라고 하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설마 알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감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처음에 3년 6개월 구형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론이 안 좋다고 다시 7년을 한 것도 또 놀랍습니다. 아니 이 구형이 경매도 아니고 예. 국민이 낙찰할 때까지 높이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좀 적정한 수준의 구형을 해야 되는 건 같은데 이 국민들의 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저번에 그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판결도 그렇고 예. 이 사법부나 검찰의 이런 사회적 이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들이 좀 국민들과는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형이 경매도 아니고 준비한 멘트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보셨어요? 네, 따박따박 적어왔습니다. 예. 아, 너무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괜찮았습니다. 예, 네, 예. 다행이네요. 아, 근데 이게 최근 뭐 법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바뀐 법을 보면 기존 법은 불법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단순 소지 한 사람도 처벌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 박사방 사건이 터지면서 성착취물 소비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국회가 2달도 안 돼서 이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성착취물 등 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1,300여 명이 검거돼서 이 처벌을 앞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소지가 아니고 네. 단순히 봤다. 보기만 했다. 이 경우도 처벌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컴퓨터의 시스템상 볼 수만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운로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운을 해야 볼 수 있습니까? 해야 쓰다 보니까. 어쨌든 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 성착취물 혹은 또 미성년이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트리밍으로 볼 수는 없고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가 보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헤비 업로더라고 기억나시죠? 예. 네. 양진호 관련된. 예. 심각하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아동 착취물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상을 접근해야 되는데 예. 접근할 법적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 갖고 접근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하면 돈을 못 버니까 다운을 받아라 이거군요. 그 최근에 이 엠번방에서 2,200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한 이것도 결국은 돈을 주고 혹은 뭐 비트코인을 사서 다운을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지가 되는 걸 테고. 예. 그런데 이 2,200여 개의 성착취물 중에서 아동 성착취물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이거 뭐 미국 같으면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직도. 미국은 한 개당 5년입니다. 한 개당 5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손정우 사건에서 한 번 다운 하나 받았는데 5년 받았습니다. 오. 그럼 2,200을 곱하면 얼마나 나오죠? 500년 나오나요? 500년 정도 나옵니다.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이 정도 2,200이면 진짜 500년 나옵니다. 이게 우리랑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형량 차이입니다. 인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예 미국 FBI의 출동 순위에서 9.11 테러와 같은 것과 아동 성착취물은 동일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 우선순위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을 바라봤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음지에서 성을 배우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뭐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글쎄 MC 장훈 씨까지도 아마 성교육을 못 받아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네, 제대로 된 성교육은 못 받았죠. 뭐 생물 수업 시간에 뭐 신체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은 배웠지만 정말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런 성교육은 살아있는 성교육은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아봤는 것 같아요. 못 받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한테 배우고 이렇게 되자는 거죠. 이상한 쪽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우리가 사회가 좀 발전하면서 어린 친구들도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다만 그 학부모님들이 또 항의하는 경우도 생긴대요. 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냐. 아직도 성을 너무 터부시하는. 근데 그게 너무 터부시하고 숨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교육 부분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좋은 성교육과 성과 폭력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양화, 좋은 형태의 교육이 악화를 거꾸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육? 선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때 그 수준하고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그 뭐 피임기구 사용법 같은 것들도 실제로 뭐 시연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도 같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물론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은 기존의 이 성 관련 이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깨주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보고 그 아이들 성교육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부모가 해선 안 그렇죠. 된다는 것이 미국에서 한번 경험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성교육은 부모가 아니라 아. 제3자가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오는 박지훈 변호사 패널로 나오죠. 박지훈 변호사는 자신들의 자녀하고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몇 명 아이들 모아서 전문가한테 성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성교육도 따로 따로. 교육을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주선하는 데가 있고요. 그게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흔히 혈연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자체가 교육으로 안 느껴지죠. 근데 이것은 정규로 교육이란 걸 받아야 되는 어떤 분야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동영 진행자가 본인의 자녀분들한테 성교육하는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됐어. 그럼 다 알아.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맡겨라.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다뤄볼 내용 MC 장훈 씨.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어디 있죠? 어느 부분이죠? 예. 어떻게 시간 더 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거 보고 가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사건 처리 반원 MC 장원입니다. 잠시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 아마 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08년 고작 8세에 불과했던 여아를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던 이 조두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정말 벌써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출소를 앞둔 것을 두고도 이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출소를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은 일단 검찰이 기소할 때 잘못 실수를 하는 바람에 형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출소를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것이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 나와서 일자리를 잡아야 오히려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MC 장원처럼 이런 범죄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소자가 출소하기 전에 보통 두 달이나 석 달 그 이전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그 전부터 신청해서 합니다. 그럼 모든 재소자한테 하는 거고 다만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아동과 관련이 되지 않는 형태의 취업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야죠. 예. 그죠?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그리고 학원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세심하게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고 하면은 이런 논란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런 걸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조두순도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생기는 이런 상태인 거죠. 예. 자, 근데 실제 취업은 글쎄요. 과연 네.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써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이 조두순이 출소하고 안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떨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또 안산에서 어떤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이 시민들의 대책 마련 주문이 빗발치자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두순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의 신상이 공개되게 되고요.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이 되고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안산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또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네.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네. 학교 폭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네, 많이 이거 안타깝습니다. 관련된 이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피해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이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도 별 내색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서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이사 결심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왜 이 가해자는 버젓이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올 수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부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 가해자가 정학이 다 이런 거 당해서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네. 피해자 아동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네.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보통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미명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예. 자, 아까 안산과 경기도에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경찰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조두순 당연히 전자발찌 착용이죠. 예. 근데 전자발찌를 훼손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자발찌는 수직으로는 안 되고 그 반경이 20m, 10m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안산 같이 특히 또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착해서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무도실무관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실효성을 좀 사실 좀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발찌만 믿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전자발찌 훼손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찰이 뭐 쉽게 말하면 순찰 한 번 돌고 두 번, 네. 세 번 돌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 CCTV 설치도 그렇고 전자발찌도 그렇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이게 결국은 사후 조치의 일환 아니냐. 일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CCTV하고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로 6635님께서 방송에 집중하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네. MC 장원 씨한테 따끔한 지적을 했어요. 아, 저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럼 역시 누가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뭐 화학적 거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조두순은 그거 안 됐죠. 예, 그건 검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이 사건은 다들 끔찍해 하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 왜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죠. 우리 사법기관에서. 이게 2011년도 도입돼서 9년 동안 총 49명밖에 없었네요. 근데 이 범행은 2008년도에 일어났죠. 아, 그럼 이게 전이네요, 제도가. 네, 그렇죠. 예. 교수님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뭐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일단은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지속성의 문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입할 거냐? 아,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예, 예. 한 번 뭐 약물 주입하다 되는 게 아니군요. 그거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 주입을 해야 됩니다. 병원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갔을 때 어떻게 또 처벌해야 되느냐? 또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딱 약물을 끊었을 때 범죄성이 갑자기 팍 증가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개그맨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